일선에서 기획하고 정말 모든 것을 착복한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가이자 분과 이제 피해자분들이 나오시는데 정영칠 선생님의 그 증언 부분이 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다른 분들이 증언을 주저하셨는지 아니면은 내용상의 라고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분은 저렇게 피해자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머리와 신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안에서도 자기들 말로는 후레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주화를 일궈낼 때도 자기가 주도해서 했었고, 소대장으로 네, 소대장으로 가서 이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자기가 주도해서 또 저기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서 다시 밀가루도 쌀도 받아내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그 마을 내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사상개척단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각, 의미 있게 그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인식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목소리도 대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는 자신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인식의 결이 조금씩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장이를 칭송을 해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 먹여 살려준 거 아니냐, 내가 어디 가서 밀가루 먹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영국 보러 오셨던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 그거에 굉장히 진짜 비루하게 금천구 쪽에서 혼자 원로에서 보면 사인펜이 한 50장이가 있어요. 이거 아버님 이거 뭐 어디다 쓰세요? 나 경마에 그렇게 이제 다른 걸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개척단에 대한 기억을 아주 좋게 갖고 계신 거예요. 동료들과 어울려서 개척에 썼는데 뭐 밥도 주고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도를 다 담는데 정영철 선생님이 계속 나서신 거예요. 너희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리더십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민주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분이 글을 쓰고 대통령에게 호소도 하고 그 이후에 집회에서도 항상 나서고 결국은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거 너무 놀랍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쪽 고향에 계시니 아버지한테 친구분들 중에 서상개척단 출신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세 분을 만나 주인공 세 분 처음에 나오시는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너무 황당해서 이건 꼭 영화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 하고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마침 이제 2018년 5월 24일 날 개봉을 했는데 그 두 달 전에 3월 3일 날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인간 재생 공장의 비극 대한 청년 개척단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도 두 달 전에 미리 방영이 됐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SBS 쪽에서 찾아왔을 때 이 방송이 먼저 나가는 게 영화 홍보에 도움이 될지 그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이제 결정하셨나요? 그 전에 2017년 겨울부터 MBC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자기들도 이제 영화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알았다. 그런데 영화 발표된 걸 다 보여주고 3시간 동안 이제 내용을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6주 만에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방송을 하기로 한 거죠. 사실 뭐 영화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혹은 배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먼저 방송으로 나가버리면 기시감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안 팔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고 많이 알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알았고요. 또 방송과 다른 형식과 또 주목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도 뭐 볼 수 있는 사람들 보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SBS는 이제 방송이라는 한계도 있고 혹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재생공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고 있고 제가 SBS 걸 좀 보려고 찾아봤는데 저는 찾지 못해서 감독님 작품만 봤고 혹시 이제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보면 감독 내레이션도 없고 오로지 자료와 증언자들의 인터뷰만을 구성을 하셨는데 딱 한 장면 감독님이 등장하시잖아요.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튀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프레이저 보고서 부분을 꼭 감독님이 등장하지 않고도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감독이 자기 잘난 척하면서 나서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스토리를 전개할 때 이분들은 스스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삶의 과정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 문법을 택한 건데 이분들이 57년간 왜 침묵을 하고 조용히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냐면 그들 스스로가 멍해가 있어요. 자기들이 불량되고 율랑되고 건달짓을 하다가 끌려왔다라고 하는 논리에 국가 논리에 자기들 스스로가 멍해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자식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57만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자고 하니까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처음에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던 정영철 선생님은 나서셨지만 나머지 분들이 안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다른 피해자들도 계속 설득을 해서 하나씩 만나면서 이분들이 피해받은 사실들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각자의 바운더리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빨이 빠지잖아요. 이빨 빠지는 부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거예요. 이 앞에 그 진영역 근처에서도 그 가해자였던 분도 만나서 그 이야기 듣고 그분은 이제 출연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혹은 이야기상 너무 다른 길로 나가기 때문에 뺀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 구성을 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개척단에 갇혀서 살고 피해를 받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국가의 기획과 음모에 의해서 자기들 끌려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있었고 취재를 4년 동안 하다 보니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국토개발 사업에 미국이 돈을 댔고 그 PL 480 1, 2, 3이 있거든요. 1은 군수물자고 2는 저런 개발 사업이에요. 개발 사업에 돈을 원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설을 거의 1조 6천억 정도 그렇죠.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착복해서 빼돌려서 선거로 쓴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제가 대박. 이 얘기였네. 우리는 속은 거잖아. 그럼 당당히 외쳐야지라고 바뀌면서 어머니들도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 인터뷰는 감독님이 프레이저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당신들은 피해자다 앞으로 그 다음부터 좀 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도 자기들이 가겠다. 가시면 근데 우리는 안 써봐서 어떡하지? 이 감독이 그냥 사회 좀 봐줘. 그래서 제가 또 사회를 보고 그러니까 같이 엮여버린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영화에서 내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 그 이야기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줬고 그들이 머리를 쓰고 나와서 발화를 한다. 그래서 영화는 사실은 서당의 첩단이라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목소리를 내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서브플롯으로 작용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감독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게 좋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셨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 사건을 알게 되신 게 않으셨을 텐데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서산에 계신 주인공 세 분을 만나뵙고 나머지 분들은 또 피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소개를 받고 왔다. 갈게 절대 안 했어요. 특히나 손영복 씨라고 그 거의 연대장까지 했던 분은 1년을 넘게 연락을 했는데도 안 만나줬다가 2년 지나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서산 쪽에 또 무슨 택기를 사다가 개발을 해먹고 싶은 거예요. 그가 나중에 정치인도 했거든요. 김종필 밑에서 건설부 역할을 하는데 재밌는 게 시의원이 됐어요. 손영복은 서산개척단 출신임을 자랑해서 거기서 또 미루나무를 싹 꺾어다가 젓가락 공장을 세워서 돈을 번 다음에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의 집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시의원까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산개척단을 또 보상받게 해줄게 이렇게 또 이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을 한 거죠. 당신의 사업이 있다면 그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꼬드겼더니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 하시는 건 다 이야기해라. 김종필 자기도 만났다고 하니까 다 이야기해라. 설득을 하게 된 거고 연대장 밑에 있던 또 그냥 왜 내가 사람 안 죽였다고 해놓고 눈물 흘리는 분도 이제 다 소개받아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거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잃어버린 고리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민단장에 대해서는 추적을 할 것 같다가 영화 속에서는 그냥 잠깐 언급하고 사라지거든요. 혹시 그 어떤 뒷얘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민 단장은 저기 영흥민 씨인데요. 정춘회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이 민병철 또 민병기, 민병수 조카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에 트리가 있잖아요. 네. 트리가 있는데 영민 씨를 다 뒤져도 트리가 없어요. 그 이름이 맞는 트리가 없어요. 두 가지로 주장해요.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아예 정족을 감췄거나 개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또 같이 하게 된 이유는 민 단장을 찾습니다. 제보를 해라. 예.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제보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거기도 안 들어왔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이 사실은 민정식만 한 게 아니에요. 거지왕 왜 저기서 착복한 게 걸려서 민정식도 걸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잖아요. 돈 빼내줬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국가에 의해서 제거됐다는 소리까지는 들어서 그렇게 제거가 됐나? 아예 집안이 망했나 싶을 정도로 걱정은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한 조카가 또 경우에 그러니까 경찰 예. 출소전까지 했다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개인 신분을 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추적을 하다가 드러나진 않아서 그냥 죽은 걸로 빨리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분들이기 때문에 설득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유대감을 형성한 다음에 촬영에 들어가셨을 테고 이제 촬영 분량도 많을 테고 근데 편집의 원칙 같은 거는 처음에 촬영 끝나고 세워놓고 들어가신 게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나레이션을 최대한 배제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영화가 어차피 주관적이긴 하지만 나레이션을 집어넣게 되면 제 해석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네. 관객들 유도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들의 목소리로 일단 최대한 가보자 그것으로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가해자까지 불러내고 정권과 가까웠던 사람들까지 불러내면 양쪽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자. 그것을 이제 편집에 있어서도 적절한 배분을 하고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최근의 모습들, 그쪽의 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개척단을 알 수 있는 그 지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사진, 필름들을 다 이용해서 마치 거기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느낌으로 2D를 다시 만들어서 표현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많으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 피해자분들이 어떤 당연히 1차적으로는 피해 의식에 57년 동안 시달리신 거고 거기서 더해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픈데 조금 전에 감독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자기네들이 율랑녀다, 불안하다, 뭐 깡패다 이런 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간 거다 해서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의식까지 조금은 비치잖아요. 이제 감독님이 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또 그 피해자분들이 과거에 지난 그 힘든 이야기들을 어렵게 꺼내시면서 나름대로 트라우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의도나 생각도 감독님이 처음에 하셨는지. 어쨌든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법에서도 졌고 뭐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도 다 기각이 돼버려서 거의 가분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가분배도 그렇고 인권위원회에서도 거의 이제 기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명예를 회복할 길이 이제 더 이상 없겠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후배편에서 알게 돼서 만났을 때 처음에 그러셨어요. 너가 뭔데? 너 같은 독립영화 감독이 방송사가 아닌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고 까발릴 수 있냐? 믿을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이제 제작 지원도 막 신청을 했는데 아무 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이니까. 그때가 또 예. 하필이면 박근혜 정부였어요. 네, 그래서 뭐 전주영화제 같은 데서도 전혀 지원 안 돼, 영진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서 제가 이제 방송으로 수입은 있으니까 그 돈으로 그냥 계속 취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돈을 따로 내기도 어려우니까 근처 가면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들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작 지원이 안 되니까
시간이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거죠. 자주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냥간 친밀도도 높아지면서 이분들하고 이제 인간적으로도 친해지는데 팩트도 많이 발견하게 돼요.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국가에 의한 희생자였다는 인식을 또 갖게 되셔서 자기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청와대로 나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국회 앞에 가서 서산시 의원 만나 청와대까지 가서 정무일 수석 다 만나 저는 청와대 사회수석이 나오는 축구 모임까지 새벽에 찾아가서 그 모임에 제가 그 어르신이 쓴 편지 있잖아요. 아, 예. 영화에 나온 손편지 봉투에 정영철 넣은 거에 선생님이 쓰신 사건 기억 다 적어가지고 전달해서 제발 대통령이 좀 보게 좀 해라. 얘네들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노무현 때도 손 놨었던 문제인데 제발 해결 좀 해달라 했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반응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뉴스도 듣고 오마이뉴스에 제가 12회차로 해가지고 시리즈 기획기사를 4개 하고 해서 겨우겨우 문제를 삼더니 20대 국회 마지막에 과거사법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독립 다큐멘터리스트들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소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며칠 전에 김기현 감독님 그날마다 감독님하고도 같이 네. 했었던 겁니다. 결국 저도 감독님 생각에 동의하는데 이런 독립 다큐멘터리들의 작품들이 그 기존 저널리즘의 탐사 프로그램에 자극을 줘서 서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관객들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이거 참 잘 봤습니다. 박정희 시절에 전입도 있었다 하는 것 같다. 처음 알았고 그래서 참 박정희 개발이라는 게 참 얼마나 국민들의 착취 속에서 이렇게 참 이런 사례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서산 쪽하고 장흥 쪽하고 지금 두 개의 사례가 잠깐 비교가 되고 거기서 사업을 운영했던 방식이 좀 달랐잖아요. 지금 그렇게 장흥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반칙을 해서 나눠줬는데 서산은 왜 못 나눠줬는지 장흥은 어떻게 해서 나눠줄 수 있었는지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이 한 얘기로는 자기는 인력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갔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어찌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도 잘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160몇 개 정도 그렇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사정이 어떤 것인지 서산유인지 뭐 장흥유인지 그럼 뭐 다른 쪽에서는 다들 뭐 구별 다 받아갖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거하고 그다음 왜 서산간 집치는 정확하게 서산에 내가 지나가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지도에서 적절히 그 위치를 갖다가 좀 알려주더라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당시에 간척 사업이 간척지 사업만 한 160여 개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원조금이 들어오겠죠. PF480-2로 들어오는 게 1조 단위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다 내보냈고 그게 이제 김치사업도 연관이 돼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약 14, 16여 개. 거기는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그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나눠준 이유는 분명했죠. 그들은 선거 전이기 때문에 쇼가 필요했던 거예요. 군대를 잘 해주지 않냐. 국가사법에 동원되면 군대를 잘 해주지 않냐. 그래서 장흥도 보여주면 64년 12월, 65년 선거 전이에요. 근데 서산은 65년 이후에 가을 무렵에 해체가 되죠. 선거를 이미 해버렸거든요.
다 치렀어. 굳이 공개 안 해줘도 쇼는 끝났어. 그래서 나머지 140여 개 간척지도 그런 식으로 유효한 게 흩어져요. 그래서 서산뿐만 아니라 여기 인천 경제자유구역 쪽에서도 간척 사업에 어부들이 동원이 됐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들을 갑자기 땅 간척하게 해가지고 동원이 돼서 동아건설이 개입해서 자기들이 이제 민정식 담당 행세를 해서 그 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착복하고 땅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갖고 그 어부들한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취재 중에 저희도 알게 돼서 그분들이랑 만나가지고 거기도 좀 해결을 해주겠다고 이제 저희들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니까 해필 변호사를 사도 강용석을 산 거예요. 망했다. 안 되겠다. 3천만 원 이미 줬대요. 착수가. 거기로 하면 절대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왕에 이쪽 하려면 왜 이쪽으로 썼어요. 그분들은 동아건설에서 그 참여했던 간척자 명단을 불태우고 법원에서는 그들의 이게 간척 사업에 동원된다는 것은 인정하나 누가 동원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는 상태로 아직까지도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160여 개의 간척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제보가 오고 연락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도 여전히 마음에 자기들이 피해자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범죄자 이런 멍해가 있는 분들만 이야기를 안 하시다. 다만 목포에서 한 분이 나도 만들었는데 그걸 국가에서 몰수해 가서 나도 소송 걸고 싶다고 제보를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된 변호사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앞으로 뭐 계속 그 당시